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은 죄와 벌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작품이죠. 도스토옙스키의 대표작 중에 한 편이고요. 1860년대 러시아 사회의 사상적 혼란기에 방황하는 청년들을 대표하는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를 통해 추상적 이론이 인간에게 가한 학대와 그것에 대한 인간성의 보복을 그려내고 있다고 책에 써 있어요. 참 어렵게도 써 놓으셨네요. 스토리를 소개해 드리면 무슨 이야기인지 도대체 앞서 읽어드린 그 문장이 추상적 이론이 인간에게 가한 학대와 그것에 대한 인간성의 보복,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마 조금은 알게 되실 거예요. 인간성과 종교적 심리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은 굉장히 그리스도적이랄까요? 그리스교도적이라고 할까요? 되게 종교적인 그런 메시지를 많이 담고 있어요. 모든 작품들이. 저는 이 죄와 벌을 구원의 소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 하나의 스토리죠. 하나의 사례. 한 인간이 악을 피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한 인간이 구원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이랄까요? 또 너무나 쉽게 표현하자면 철없는 한 청년 지식인이 한 명의 성인으로 거듭나가는, 철들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저에게는 읽혀집니다. 먼저 작가에 대해서 알아보죠. 제정 러시아의 소설가 퓨도르 미하일로비치 도스토옙스키는 톨스토이와 함께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문호이다. 1821년 모스크바의 어느 빈민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고, 그 아버지는 이름만 귀족이었고 어머니는 상인 집안 출신이어서 오히려 가부장제가 엄격한 상인 계급과 같은 그런 생활 환경에서 자라난 것으로 보여요. 16세 때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공병 사관학교에 입학했고, 졸업한 뒤에는 육군 중위로 공병국에서 일하다가 1년도 안 되어서 퇴직해버렸고요. 그리고 이후로 문필 활동에 전념했다. 제가 알기로는 미술에도 되게 관심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멋부리는 것에도 일가견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미적인 거, 그런 것들에 대한 추구가 좀 있던 그런 청년 시절을 보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적지 않은 유산을 받기도 했는데 얼마 안 되는 기간 안에 2달이라고 그랬던가,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그 유산을 다 탕진해버렸다고 그런 이야기를 읽은 기억이 납니다. 1846년에 처녀적인 가난한 사람들로 문단에 데뷔했고요. 그때의 그의 첫 작품으로 성공을 거둔 거예요. 그 성공은 매우 보기 드물 정도로 화려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자연파를 이끄는 비평가인 벨린스키는 그 작품 가난한 사람들을 사실주의적 휴머니즘의 걸작이라고 극찬했고요. 이로 인해 도스토옙스키는 인기 작가의 길에 오릅니다. 첫 작품으로 말이죠. 그러나 그에 이은 이중인격 등 10여 편의 단편들은 낭만주의로 기울어진 경향을 보여 앞서 극찬을 했던 그 벨린스키의 날카로운 비판을 받게 되었고요. 이후 자연파 그룹에서 떨어져 나와 공상 사회주의자 서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1849년 봄에 혁명사상가 페트라셰프스키 사건에 연루되죠. 그로 인해서 도스토옙스키의 인생은 아주 극적인 반전을 하게 돼요. 그 사건에 연루되어서 그닥 큰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상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꼼짝없이 유배 생활을 하게 되고요. 그 기간이 무려 10년이나 됐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그 추운 시베리아에서 유형 생활을 했고요. 그러나 그 긴 추운 유형 생활을 통해 도스토옙스키의 빛나는 걸작이 만들어지게 된 그런 경험의 시기가 되기도 하죠. 시베리아 감옥 안에서 죄수들의 증오와 적의에 둘러싸여 지내면서 서서히 그의 내부에서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당시 시베리아 감옥이라고 하면 엄청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최하층의 죄인들이 가는 곳이었다고 해요. 도스토옙스키 같은 경우에는 정치범으로서 그 감옥에 시베리아에 있게 된 거지만 그를 제외한 다른 죄수들은 살인, 사기, 절도, 폭행, 아무튼 최하층의 사람들이 극악한 죄를 지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 시베리아 감옥에 다 모여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 사람들 눈에 이 정치범인 나름 참 그들의 눈에 봤을 때는 부러울 것 하나 없는 그런 부유하고 고귀한 생활을 했던 이 작가라는 작자가 매우 대단히 눈에 가시였을 겁니다. 미웠을 엄청난 미움을 받았다고 해요. 그 하층 계급이 가지고 있던 상층 계급에 대한 모든 분노와 적개심 이런 것들이 다 도스토옙스키를 향했던 거죠. 그 가운데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도스토옙스키 내면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겠죠.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은 없었을 거예요. 아마 처음으로 그곳에서 그 사람들의 일상을 감옥에서의 일상이지만요, 마주할 수 있는, 같은 공간에서 그들과 같이 호흡하는 그런 것이 모두 다 처음 있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로 인해서 민중으로부터 떨어진 공상 사회주의에서 민중과의 연계를 기반으로 한 토양주의로 그의 도스토옙스키의 신념이 바뀌게 된 그런 귀한 경험이 됐죠. 자산이 됐죠.
출옥 후 출소 뒤 군대에 근무하면서 첫 번째 아내인 마리아와 결혼을 했어요. 제가 있기론 감옥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를 돌봐주었던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병약한 아내와의 결혼 생활이 그에게 가져다 준 것은 괴로움과 그리고 아내가 데리고 온 자식에 대한 부담뿐이었죠. 결국 1859년 말에 그는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돌아갑니다. 시베리아에서요. 그리고 이제 농노 해방을 앞에 두고 사회적 분위기가 고양된 그 시기에 도스토옙스키는 형과 함께 잡지를 창간해요. 그 잡지 속에서 시베리아 감옥의 실상과 죄수들의 생활을 리얼하게 묘사한 장편 죽음의 집의 기록, 또 다른 장편 학대받은 사람들을 발표함으로써 감옥에 있던 그 10년간의 공백을 훌륭하게 극복해냅니다. 아주 타고난 작가였고요. 그리고 천부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작가였다고 해요. 이 문장을 쏟아내는 그 속도도 어마어마했고요. 만약에 도스토옙스키에게 가장 쉬운 일이 뭔가요? 라고 누가 묻는다면 어떤 책의 제목,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하는 것처럼 도스토옙스키는 저는 글 쓰는 게 제일 쉬웠어요 라고 답을 할 것만 같아요. 그렇게 그는 작가로서의 데뷔도 순탄스러웠고 글이 안 써져서 어려움을 겪거나 침체기가 있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빚에 쪼들려서 글을 썼다고 해요. 도박을 많이 했고 사치를 즐겨해서 빚을 많이 졌다고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나올 작품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융통을 하고 늘 그런 식이었다고 합니다. 믿겨지지 않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런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글이 어쩌면 그렇게 술술 잘 써졌는지도 모르겠다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리얼할 수가 없죠. 이 도스토옙스키의 작품들은 뭐랄까요, 쫄깃쫄깃하다고 할까요? 심장이 쫄깃쫄깃하게 만드는 그런 긴박함이 있는 그런 작품 성격을 보입니다. 1864년은 아내의 죽음과 형의 죽음, 잡지 경영의 실패 등 불행이 잇따라 일어난 해였어요. 그 뒤 몇 년 동안 막대한 빚을 짊어진 채 채권자들의 위협과 도박 실패, 그리고 해외 도피 등 파란만장한 생활이 이어집니다. 그 사이에 그는 재와 벌, 백치, 악령 등 3대 장편을 완성시켜 고난 속에서 걸작이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죠. 그의 생애의 마지막 10년간은 비교적 안정되고 행복한 시기였어요.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속기사, 그의 작품을 속기해주던 속기사를 아내로 맞은 거죠. 그녀와 결혼을 했고요. 그 두 번째 아내의 도움을 받아 미성년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대단한 작품이죠. 이 두 장편과 시사평론, 문예평론, 회상 등을 포함한 개인 잡지, 작가 일기도 펴냈고요.
굉장히 안정적인 작품 활동을 그 10년간 이어갔습니다. 그의 생에 있어서 구원은 바로 이 두 번째 어린 아내였던 것 같아요. 그의 그 빚에 쫓기던 생활을 이 안정적인 생활로 만들어줬고요. 생활이 안정되어서 그가 이 문필 활동을 안정적으로 좀 차원이 다른 그런 성숙한 작품들을 쓸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어준 것 같아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어린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엄마 아니면 누나 같은 존재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모스크바에 있는 푸슈킨 동상 제막식 행사에서 행했던 그의 강연은 청중들로부터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고요. 그로부터 6개월 뒤인 1881년에 행복한 그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자, 이제 죄와 벌 스토리로 들어가 볼게요. 어떻게 보면 그 정도로 극적이진 않지만 도스토예프스키의 인생이 투영되어 있는 살짝 보이는 그런 작품 같기도 합니다. 빗나간 신념으로 살인을 저지른 한 청년의 후회와 갈등, 그 내면을 잘 묘사하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가난 때문에 대학을 중퇴한 청년 라스콜레니코프는 작고 지저분한 방에 틀어박혀서 기묘한 이론을 만들어내요. 인류는 범인과 비범인의 두 부류로 크게 나뉘는데, 범인은 법률을 따르는 대중이고 비범인은 법률을 만드는 선택된 소수로서 개혁을 위해서는 장애물을 넘어설 권리를 갖고 있다. 그렇게 위법을 해도 되는 그런 비범인과 그리고 범인, 이렇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눈 거죠. 누가요? 이 청년, 가난 때문에 대학을 중퇴한 주인공 청년 라스콜리니코프가요. 그는 자기가 만든 이 이론에 따라서 자기가 경제적으로 인류의 행복에 공헌하기 위해 이 전당포 노파, 매우 그 탐욕에 가득한 이 같은 그런 이 전당포 노파를 죽이는 것 정도는 별것 아닌 것으로, 자기에게는 그 전당포 노파를 살해할, 죽음으로 이끌 권리를 그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이르러요. 무슨 대단한 이제 오류를 범한 거죠. 사고의 오류를. 그러나 이 이론만으로 살인이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여기에 우연이라는 요소가 추가되었어요. 심한 노이로제가 있었고요. 생활고에 허덕였고요. 여동생의 약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약혼은 그냥 약혼이 아니고 오빠의 학비를 벌기 위한 이 동생의 희생이었어요. 돈을 구하기 위해 나이 많은 사람과 결혼을 하기로 결심을 했던 거죠, 여동생이. 이 여동생의 슬픈 약혼 소식이 있었고, 또 주정뱅이 마르멜라도프와의 만남, 세상의 부정에 시달린 불쌍한 민중의
상징과도 같은 그 한 가족의 이야기, 그리고 술집에서 듣게 된 학생과 사관의 대화. 무슨 대화였냐면요, 그들의 대화는 이 라스콜리니코프의 생각과 완전히 같은 내용의 대화였어요. 그러니까 이 나의 생각이 내 생각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걸 누군가 행동으로 실천해 주어야 한다는 그런 이제 내부의 목소리가 더 커졌겠죠. 그리고 길가에서 우연히 주워든 노파의 여동생과 행상의 대화. 이 대화가 중요했는데요. 그 대화를 통해 라스콜리니코프는 알게 됐어요. 무얼요? 내일 밤 7시에 노파가 혼자 있을 거라는 사실이요. 그걸 알게 된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우연들이 겹쳐지면서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운명의 실이 그를, 라스콜리니코프를 실제 행동, 살인으로 이끄는 그런 결과가 이어집니다. 그런 결과로 라스콜리니코프는 우연히 겹겹이 쌓인 그런 우연에 의해 별 문제 없이, 아무런 저지 없이 범죄를 결행하고요. 거기에 약간의 금품까지 훔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이미 그의 내부에는 치열한 분열과 무너짐이 시작되죠. 크게는 두 가지 싸움이 있어요. 우선 하나의 첫 번째 싸움은 예심판사 포르피리와의 지적 결투입니다. 아주 긴박한 대결이 3번 정도 있게 돼요. 판사 포르피리는 여러 가지 심리적 증거로 미뤄봤을 때 라스콜리니코프가 범인임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뚜렷한 물증이 없죠. 라스콜리니코프는 아주 도전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상대방의 속내를 알아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포르피리는 라스콜리니코프를 체포하겠다는 뜻을 비치고요. 그에게 자수를 권합니다. 하지만 라스콜리니코프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개혁자고 비범인이고 현행 질서에 항복해버릴 수 없고, 만약에 본인이 항복한다면, 자수한다면 그건 내 사상이 옳지 않다고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는 절대 자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기 욕망을 위해 도덕을 무시하는 어떤 한 사람, 스비드리가 일로프라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 라스콜리니코프는 자기를 돌아보는 계기를 갖게 돼요. 자기 욕망을 위해 도덕을 무시하는 그의 모습이나 스비드리가 일로프의 모습이나 이 법을 무시하고 뛰어넘어서 어떤 이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인을 하긴 했지만, 그 정의 구현이라는 것을 더 내려가 보면 그 아래에
나의 어떤 욕망이 도사리고 있는 그 진실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실제적으로는 이 지적 결투에서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가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아까 두 측면의 싸움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지적 측면의 싸움이고요. 또 하나는 영적인 측면의 싸움입니다. 이 영적인 측면의 싸움에서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를 좌절시킨 넉다운시킨 인물은 소냐라는 여인이에요. 범행을 한 직후에 라스콜리니코프는 깨닫습니다. 무엇을요? 이제 내가 완전히 고독한 사람이 되었음을요. 그런데 인간은 완전한 고독 속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죠. 살아가지지가 않죠. 이것이 이제 내가 완전히 고독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힙니다. 그럴 때 만나게 된 여인이 바로 창녀였던 소냐라는 여인이에요. 촛불이 하나 밝혀져 있을 뿐인 그런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나사로의 부활을 잊고 있는 창녀,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듣고 있는 살인자 라스콜리니코프. 이 장면은 이 작품의 아주 상징적인 유명한 그런 장면인데요. 라스콜리니코프는 소냐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발에 키스를 하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에게 키스를 한 것이 아니라 인류의 고뇌에 키스를 했다고요. 소냐는 사랑과 자기 희생으로 라스콜리니코프를 구해서 자기가 가진 그 신앙의 길로 그를 이끌려고 합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자신의 신념을 버리려 하지 않지만 소냐에게 마저 거부당하는 것은 영원한 고독을 뜻하기 때문에 갈등하죠. 그리고 결국 소냐의 사랑에 굴복합니다. 자수하게 되죠. 그 곁을 소냐가 끝까지 지켜주고요. 시베리아의 감옥에서 죄수들로부터 소외당하고 그런 와중에 자기를 소외하는 그 죄수들이 소냐를 사모하고 존경하는 것을 보고 그런 사이에 드디어 자기 사상, 처음에 자기가 가졌던 그 사상이 완전히 패배했음을 인정하고요. 소냐의 진실에 그 큰 사랑의 영성에 굴복하게 됩니다. 소냐는 그리스도적 사랑의 화신이죠. 이 책 죄와 벌의 창작 노트의 소냐의 말로 저는 죽은 나사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저를 되살려 주셨던 것입니다. 라는 글이 있어요. 한번 스스로 죽었고 그렇지만 그리스도에 의해 다시 생명이 주어져서 사랑에 의한 구원을 널리 퍼뜨리는 일이 소냐가 살 길이자 사명이 되었던 겁니다. 그녀는 물론 의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부와 권력이 없고 사랑과 형제로 이루어진 이상적인 사회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소냐는 사랑을 통해 그런 이상적인 사회로 나아가려고 했고요. 라스콜리니코프는 사랑이 아니라 살인에 의해 부와 권력을 잡고 그 부와 권력을 기반으로 자기 신이 생각하는, 자신이 이상적으로 그리는 예루살렘 지상의 이상향을 건설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나사로의 부활을 낭독할 때 보여준 소냐의 태도에서 라스콜리니코프는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택한 방법과 소냐가 택한 방법은 정반대의 방법이지만 서로 도달하고자 하는 곳, 서로 가고자 하는 목적, 그런 것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걸 깨닫게 됐죠. 그리고 자신의 방법이 적절치 못하다는 것,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이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이 청년이 가난으로 영혼이 뒤틀려버린, 붕괴되어 버린 한 청년이 적개심과 분노, 그것으로 인해 큰 죄를 짓게 되고요. 원래도 빛이 안 보인다 싶던 인생이었지만 더 캄캄한 그런 그 나락 속으로 떨어집니다. 그 나락 속에서 다시 어떻게 건져 올려지느냐. 소냐라는 빛 한 줄기가 다행스럽게도 말이죠. 그 빛 한 줄기가 있었습니다. 그 빛을 부여잡고 그 깊은 나락에서 다시 일어서서 한 걸음 한 걸음 빛으로 걸어 나오게 되는 그 과정을 이런 소설로 그려냈어요. 기독교에서는 원죄라고 하고요.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하잖아요. 나의 전생의 업에 의해서 현생의 이런 모습으로, 이런 환경으로 우리가 태어나게 되고, 그렇게 태어나서 보니 뭐 삶이 녹록지 않아요.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이리 치받고 저리 치받고 좀 해보겠다고 말이죠.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 여기저기 치받아요. 그러면서 또 아프고 또 좌절하고 또 다시 일어나서 또 한번 부딪혀보고, 그렇게 내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지금 어디쯤 있는지, 나라는 애는 누군지, 이제 철 좀 들고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그래도 또 치받고 또 시도하고, 돈키호테처럼 좋게 표현하면요, 막 그러다가 그런 와중에서 조금씩 내가 이렇구나, 인생이 이렇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 깨달아 가다 보면 어느새 노인이 되어 있는
그런 거겠죠. 어쨌든 오늘 소개해드린 이 죄와 벌 속에서 도스토옙스키가 우리에게 해주고 싶었던 얘기가 그런 얘기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게 깨달음에 가까워져 가는 길, 성숙해가는 인생길. 저에게 인상 깊었던 것은 이 책에서 지적인 그런 싸움과 영적인 싸움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적인 싸움에서도 라스콜리니코프가 한번 무너지고요. 그리고 영적인 측면에서도 소나에게 감복당하죠. 그를 라스콜리니코프를 정말 변화시킨 건 소냐와의 이 만남, 그런 영적인 전쟁, 영적인 결투였다고 할까요? 그 큰 그 사랑 앞에서 무너지는데요. 그런 묘사와 플롯 구성이 저에게는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뭔가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구도. 네, 오늘은 이렇게 죄와 벌에 대한 수다를 좀 떨어봤습니다. 연초라서 뭐 좀 늦은 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쭙고 싶어요. 올해 제 팟캐스트 유튜브 들어주시는 이 애청자분들의 올해의 화두는 무엇일까? 저는 1월부터 여러 가지 막 머리를 막 너무 무겁게 깨치는 그런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럴수록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올 한 해 나의 화두를 뭘 가지고 가야 되는가 책 읽어보면서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 가지고 있어요. 모쪼록 여러분들의 1월 순탄하게 잘 계획대로 실천해 가고 계시길 바라면서 오늘 미셸은 물러가 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재미난 수다거리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미셸이었습니다.